네, 월요일 이슈탱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종대 앵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또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됐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고 이미 접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민주당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2차 시도가 됐네요. 오늘 오전에 지금 또 대치 중인 상황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지금 또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황이 또 어떻게 또 전망을 해봐야 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예, 신호등님 지금 질문 주셨는데 김종대 앵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오늘 대신 진행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TMI 연구소 강성필 소장 함께 할 테고요. 신인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방금 들어온 내용이라서 근데 오늘 첫 번째 주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오늘의 주제는 유동규의 시한폭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동규 본부장 지금 자유의 몸이 돼 있긴 했습니다만 밖에 나와서 이제 했던 그런 발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고 언론들의 보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당사의 압수수색 재시도까지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입회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 가장 빠른 내용부터 좀 먼저 다뤄보도록 하죠. 민주당사 압수수색 재시도.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내일 그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사안인데 이발하셨어요? 네, 이발했습니다. 네. 갑자기 깔끔해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사 압수수색 재시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오늘 깔끔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네네네. 저는 근데 사실 그 민주당사를 압수수색을 지금 두 번째 이제 시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상당히 국민들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참 너무 이제 여야의 대치 내지는 정부와의 그런 각을 세우는 모습들 속에서 상당히 많은 좀 우려를 가지실 것 같고요. 우선은 정당이라는 기관 자체가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압수수색할 때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과거의 선례를 보더라도 뭐 김웅원실도 압수수색 공수처가 한 사실도 있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제 안 좋은 선례들을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반박할 만한 논리가 상당히 좀 없는 것이다라고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출연을 통해서 사실 그 사법 리스크가 지금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표 출마 때 아니면 그 이전부터도 사실 이거 나오면은 다 그 측근들이 지금 수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거 곤란해진다는 얘기를 계속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인데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미 제출 정도로 해가지고 그냥 자료를 다 확보를 해가지고 그냥 수사를 더 이어나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강성필 소장은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검찰이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 이것을 좀 분명히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앞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거는 물론 법적으로 또 할 수는 있는 거죠. 또 하고 싶을 것이고요. 하지만 실리를 따져봤을 때 앞서서 많은 언론 보도들이 있다시피 정말로 그 당사를 그렇게 리스크를 안고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실리가 있을 것이냐, 뭐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런데 사실 없거든요. 저도 뭐 그 당사를 한번 가봤습니다만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뭐 상근이든 뭐 비상근이든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뭐 그마저도 사실 그 김용 부원장은 뭐 있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찰의 어떤 저희가 조금 의심스러운 게 국민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검찰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민주당사에서 저렇게 결사적으로 막는구나. 그렇게 보면 저게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실상 이게 당사를 들어가서 압수를 한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정당에 대한 어떤 상징성과 지지자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처 그리고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또 아픈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 어떤 검찰 수사라든지 또 한명숙 총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니 뭐 그 국민의힘에서는 떳떳하면 수사 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받는 입장에서는 떳떳하지 않다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또 받는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에 검찰총장이셨지 않습니까? 그 측근인 한동훈 검사가 지금 법무장관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측근인 이원석 검찰총장이 되어 있고 네. 또 그 측근들이 검찰과 대통령실의 주요 요직에 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극렬하게 대항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이다. 순순히 호락호락하게 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의견입니다. 제가 뭐 개입하지 않은 말씀하셨죠? 예, 저는 뭐 사실 지금 뭐 어떠한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어떠한 민주당의 지금 감성 내지는 정서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여지는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시간을 앞으로 한 두세 달 앞으로 돌려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참 이재명 대표라는 분이 그 출마할 때부터 사실 문제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몰랐던 일이 나온 건 아닌 건 맞고요. 사실 대선에서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을 물었고 또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대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시 위원장이 출마를 강행함으로써 인천에 나갔죠. 그래서 뭐 배지를 단 것까지는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사실 민주당의 대표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대선의 시즌 3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었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유동규 네. 또 김용 그다음에 지금 정진상이 또 남아 있고요.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도 최측근으로 정무조정실장으로 이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저도 참 이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과거부터 노무현 대통령 사건부터 해서 검찰에 대한 뭐 안 좋은 트라우마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걸 저는 이해는 하는데 결국은 그런 당대표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사를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수사를 하려다 보니까 그분이 또 야당의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인 것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사에 좀 이건 좀 불행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저는 지금 당사에 대해서도 사실 이렇게 보는 것이 예. 이게 좀 수사라는 게 좀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신적인 뭐 마취를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쑤시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외과적으로 수술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지금 검찰이 뭐 불가능한 걸 알면서 지금 한 거일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네. 사실 이건 강대강의 대치 국면으로 가는데 기여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닷새 전에 있었던 일과 지금 오늘은 뭐 상황이 또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서 당사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16년 전에 한나라당 당사 진입을 시도를 한 적은 있는데 그때도 네. 이미 제출한 네.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은 너무 양당주의적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게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이나 수색을 당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뭐 유례가 없다라는 적은 또 아니라고 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미 제출을 해서 마무리가 된 적도 있었고 시도를 당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민주당과 한나라당, 전신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그런 적이 없다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제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지난 닷새 전에는 박범계 전 장관이 당시 이제 호 검사죠? 저 정확한 성함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당시 가셨던 부부장 검사 성함이 자, 지금 기억 안 나시죠? 생각이 안 나네. 그 검사님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네. 이미 제출하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 안 받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 똑같이 시도를 하게 되면 그냥 이미 제출로 그냥 마무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시도를 하는 이유는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지 않는가? 검찰 측에서요. 이제 네. 그런 분석은 분명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제 생각에는 그 정치적 합의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정치적 저도 합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합의가 됐다면 아침에 또 이렇게 갑자기 당사에 들어닥친다는 것이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방증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당 아까 전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었다는 것은 미리 예견됐었다. 근데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방선거에 대패를 하고 또 개항을에 가서 국회의원이 되고 후에 이제 대표까지 됐는데 저는 사실 그 개항에 가서 국회의원이 되신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이것은 결국에는 당심이 압도적으로 미뤄졌기 때문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로 인해서 뭐 당내 분란도 있고 실망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굳건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네. 또한 지금 민주당 자체가 그러면 이재명
포스트 이재명 대안이 누가 있느냐. 어쨌든 이런 연거푸 패배를 한 이후에 당을 재건하고 다음 총선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대안도 역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뿐이 없고 또 이재명 본인도 그 비선으로 물러나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본인의 성격상 본인의 어떤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격이라고 또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네. 또 그로 인해서 일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말을 또 바꿔서 얘기하면 예.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 쪽에서 편파적이다라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 50억 클럽 같은 경우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언급이 없거든요. 우리가 언제 있었던 일인지 사실 기억도 잘 안 납니다. 하지만 저도 최근에 한번 기사를 찾아보고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사실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도 조명이 되지 않고 사법부에서도 뭐 실시하고 지금 넘어가는 분위기를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같이 한번 드러내놓고 또 연관성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이 아닙니까? 결국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불법 자금이라든가 돈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에 돈이 흐르고 가서 누구한테 도착을 했느냐를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 중간에 여러 명에게 이제 가지가 쳐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최종 종착지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종착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예. 이재명 뭐 최근에도 박찬대 최고위원이 말했듯이 이재명 대표 관련된 압수수색은 224번이나 있었는데 그 밖에 어떤 우리 소위 말하는 본부장, 대통령 본인, 부인, 장모, 뭐 대통령 본인이야 지금 소추권이 없지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압수수색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민주당 당사까지 들어오고 또 뻔히 검찰들도 이러한 것들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이 느끼기에 정치적으로 언론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네네네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도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불가피하게 대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정치적 선택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예견이 되면서도 그걸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비극이거든요. 좀 대안들을 많이 좀 키우셨어야지.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 하나만 놓고서 그렇게 목매달고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이렇게 불행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저도 생각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근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비리가 수사가 되지 않고 있다 이 얘기하시는데요. 전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수사 엄정하게 진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야가 더 한 목소리를 내서 수사받는데 저는 차별이 있거나 차등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엄정하게 수사해서 연마치 대장동의 몸통부터 꼬리까지 다 캐서 발본색원에서 저는 범죄는 엄단해야 된다. 이것이 정치적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범죄가 없는 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동의하신다면은 같은 목소리로 정말 엄정한 수사를 전 촉구해서 곽상도 할아버지가 됐더라도 예. 저 수사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두 분 다 뭐 의견을 같이 하는 지점도 있고 맞는 지점도 있고 또 이제 와이드하게 이재명 대표까지 얘기가 됐는데 저희가 오늘 이 유동규의 시한폭탄이라는 얘기를 들고 나온 이유는 차후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밝히는 것도 재판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또 추가적으로 해내는가에 따라서 상황의 변동은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짚어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김용부 원장이 구속된 직후에 뭐 채널A 단독 보도나 여러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 저희가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할 이유도 지금 시기에는 사실 불필요한 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의 직원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였나요? 정민용 변호사 연결이 됐고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까지 연결이 된 거지. 그 이후에 연결고리는 지금 시점에 나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잘못이다. 이재명 대표를 뽑아서 이재명 대표가 잘못했다.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시기적으로는 약간 법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상 맞습니다. 일단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자 그래서 이 현 상황까지 어떻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가? 우리 또 법조인이신 신인규 변호사가 또 깊게 또 이제 들어가 봤을 텐데 어떻게 봐요? 일단 본인은. 일단은 사실 유동규라는 인물이 이 대장동의 키맨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동규라는 사람이 언제 처음 나왔냐면요. 원래는 그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제 함께 해온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까지도 함께 이제 갔던 분인데 처음에 유동규라는 사람이 딱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당시 후보 시절이죠. 나 유동규랑 그냥 직원
직원과 그냥 뭐 상사 사이다. 뭐 별로 유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막 그때 또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막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받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는 일개 직원과의 사이가 아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아마 유동규 씨는 그때도 뭐 핸드폰 밖으로 던지고 막 수사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그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유동규 씨가 이제 구속이 된 건데 이 유동규 씨에 대해서는 결국에 그 여러 가지 그 수감 생활 중에서 다양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장동의 의혹이 구체화되면서 유한기 씨랑 김문기 씨 두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특히 이제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뭐 추론하는 건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아무래도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이제 몸통은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하급자들만 책임을 다 묻는 방식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상당히 절망을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네. 이 지금 유동규 씨 같은 경우도 그 연결고리에 있으면서 이제 본인이 다 뒤집어쓰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인생 무상 내지는 정치 무상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결국은 지금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유동규 윗선이 이제 김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진상이나 이제 이재명 이제 거의 다 윗선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뭐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 가지고 뭐 혐의가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알아봐야 되는 단계인 것이고 결국에는 유동규 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지금 구체적으로 상당히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뇌물이냐 정치자금법이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돈이 오간 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되는 것이고 네. 이제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넘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어디다 썼느냐 이제 용처가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김용 부원장 구속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뭐 이제 구속의 사유로는 이제 혐의가 대체로 좀 소명이 된다든지 증거인멸, 뭐 도주우려 이런 지점들을 이제 언론이 많이 꼽잖아요. 김용 부원장이 구속됐다라는 지점만 본다면 혐의 소명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 이거는 이제 그 구속을 할 때요 잘 보셔야 되는 게 사실 그 범죄 혐의 그러니까 물증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네네. 사실 이런 범죄들이요 네. 물증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다 궁금해서 현금으로 그런 하기 거예요. 때문에 네네. 그럼 이런 범죄에서는 보통은 증거를 사람의 말 그러니까 인증이라고 하죠. 증언으로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처벌을 할 때 이제 증거로 사용하는데 네. 보통 말 맞추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 맞추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증거 인멸 네네. 우려 때문에 사실은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구속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범죄의 사유, 그러니까 범죄 소명 상태라든지 범죄 중대성인데 이게 굉장히 중한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안 하기가 더 어려웠다. 그래서 네네. 지금 김용 부원장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구속 기간 만료 때까지 네. 20일, 그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니까 그 예. 기간 동안에 아마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미 제가 예측컨대는 네. 아마 유동규를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이 확인이 됐을 거예요. 이제 맞춰만 보면 되거든요. 거기다가 뭐 지금 들리는 보도에 의하면 뭐 CCTV로 돈을 건네는 장면까지, 그러니까 유동규가 받은 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유동규가 좀 줬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면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만 확인이 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정진상 실장, 그 다음에 소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불러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그런 과정들이 물론 있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욱 변호사 측에서 돈을 만들고 네. 그래서 본인의 직원 그리고 또 뭐 정 변호사 그리고 유동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4차례에 걸쳐서 김용 부원장에게 뭐 총 8억 얼마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뭐 1억은 중간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가로챘고 또 나중에 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니까 1억을 또 김용 부원장이 또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려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궁금한 게 아니 불거졌는데 돌려주면 다 주던지 아니면 다 갔던지 그래야지 왜 1억만 돌려줬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궁금함이 없이 넘어가는 것 같지만 저는 인간의 심리를 따져봤을 때 정황상 따져봤을 때 그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이게 대선 경선 자금으로 흘러갔을 거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당시를 지금 와서 이제 아주 잠깐의 기억이지만 당시에 민주당 경선을 살펴보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우리 속된 말로 원사이드하게 이기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돈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을 받았는데 뭐 김용 부원장이 뭐 광주 쪽을 돌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있어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알았을리 만무하다. 우리가 선거를 많이 해보면 통상의 어떤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들어가는 돈, 뭐 홍보라든지 뭐 기본적인 것들은 또 어쩔 수 없이 그 영수증 처리해야 되는 거지만 이 조직 활동에 있어서는 조금 막연하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상황이 경선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돈이 들어갈 수 있지만 요즘은 유권자들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게 돈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경선을 되돌아보면 굳이 그 25억을 모금할 수 있고 3일 만에 제가 보니까 펀드도 모아졌더라고요. 그런데 20억을 따로 이렇게 받는다? 리스크를 안고 또 대선 후보를 경선을 넘어서 대선 본선에까지 가야 되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그거는 조금 그 순리적으로 좀 말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선거 자금의 문제 반박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네. 그 대선이라는 것이요 선거의 꽃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과거에는 뭐 찻대기라고 해가지고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나는 10분의 1 발언 이런 거에서 10분의 1 넘지 않는다 이러면서 대선 자금 수사까지 이루어졌고 당시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아예 천막 당사까지 가서 당사 팔고 뭐 난리를 쳤었습니다. 그래서 대선이라는 것이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좀 선거가 변화가 돼서 뭐 이렇게 돈이 많이 지금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게 됐지만은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거는 지금의 대선 자금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당시의 민주당 경선을 보면 예. 이게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고 이미 조금 이기는 게 제가 확실한 말씀드릴게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그게 거죠. 상황이 네. 그랬기 때문에 뭐 돈을 안 썼다. 그러면 뭐 10원 한 장 안 쓰고 당선되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움직이면 다 돈이 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은 네. 움직이는 게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선을 전국적으로 단위로 치르셨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선거 자금이 당연히 필요한 건 맞죠. 근데 그것을 합법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불법 자금이 섞여 있느냐 이제 이것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소장님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인격적 신뢰 이분이 뭐 대선 주자시고 여러 가지 자기 관리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네. 저는 반대로 여쭙고 싶은 게 그렇게 대선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은 성남시장 할 때부터 좀 조심하고 본인의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대장동도 성남시장 때 지금 인허가권 관련된 문제고요. 또 하나는 배소연 씨라는 사람도 자기 그 배우자에게 성남시장 시절부터 11년 동안 비서로 대줘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해 수사 중이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참 기가 막힌 게 경기도지사 시절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때부터 문서 기한도 한 번도 하지 않은 공무원을 자기 배우자의 비서로 쓰시면서 뭐 그다음에 뭐 초밥을 10인분을 사 먹었다부터 해서 뭐 소고기를 갖다 긁고 다시 가서 버카를 긁은 다음에 개인 카드로 하고 이런 자잘한 부분까지 소위 말해서 이제 해 먹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자잘한 것까지 하시는 분이 아예 오죽하면 호가 참 상대방 당대표님이라 죄송하지만 막 막산이라는 호도 붙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참 상식적으로요. 대선을 나갈 사람 같으면은 자기 관리를 해야죠. 근데 이분은 경기도지사 시절만 바로 소급을 해서 봐도 전혀 자기 관리가 안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에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저도 이재명 대표를 신뢰해드리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대선도 이길 상황이었고 돈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안 필요해서 좀 안 받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유동규의 증언이 나와서 이분이 말이 지금 바뀐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아무래도 같은 패밀리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도 있고 어떻게든 조직에서 자기를 보호해 줄 거란 기대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회유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만 참아라. 네. 해결될 것이다. 뭐 아니면 우리가 다수 의석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막아줄게라고 했을 텐데 이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유동규 씨가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진실을 말해야겠다 하고 또 나와가지고도 그 기자님들하고 인터뷰를 이제 길거리에서 서서 하시는데 전 이분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렇게 음성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냥 자기는 진실을 다 말할 것이고 벌을 지은 만큼 죄를 지은 만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가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재명 대표 측근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시는 분을 관광공사 사장 임명하고 이러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진술은 진실일 가능성을 우리가 전제해놓고 지금 상황을 조사하고 알아보고 책임질 만한 사람 책임지면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먼저 봅니다.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광역단체라든지 기초단체에서 근무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광역단체장이 되면 여러 가지 산하 기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비서실장이나 정무실장 이런 정무직을 맡기는 거고 그 위에 산하 기관 뭐 문화재단이나 개발공사 이런 건 전문직들한테 맡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유동규가
물론 성남개발도시공사 때부터 임명이 돼서 뭐 경기도까지 같이 갔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구정 철학과 시정 철학과 뭐 도정 철학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간 거지. 이분 전문성도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미 도시개발공사를 하면서 역임을 하면서 한 게 경력이 되는 거고 또 전문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다고 뭐 임명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뭐 업무적으로 알고 친해지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측근이 되어가지고 같이 뭐 비리를 저지르고 해먹는데 뭐 동반일체 됐다까지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추정이고 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광역단체장 국민의힘 소속이라든가 국민의힘 정부에서 있었던 광역단체 산하의 기관장도 다 그런 식으로 호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무리가 있는 거고 또 그 배소연 씨 그 초밥 12인분 이런 것에 있어서는 개인의 어떤 이재명 대표의 모든 잘못이라고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공공기관에는 총무과나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 분명히 그 배모 공무원에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공무원에게 얘기를 하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한테 그 인사 뭐 자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가서 말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그 공무원 경력이 없는 그 김혜경 씨로서는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자기의 불찰이라고 말은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짚고 넘어가면은 뭐 이재명 대표가 잘못했다 총체적인 책임은 져야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유동규 씨가 자금 지금 계속해서 뭐 마음을 좀 돌렸다. 지금 대선의 결과가 바뀌면서 좀 입장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예. 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유동규 씨가 지금 하는 내용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흘리지 않습니까? 뭐 술을 100번을 샀다느니 뭐 요트를 탔는데 모르겠냐니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앞서 우리 앵커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는 김용까지도 아직 혐의가 입증된 것이 없는데 그 이후의 것을 미리 예단하고 예측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이름을 들먹이면서 계속해서 추상적으로 예전의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적으로 데미지를 주고 또 이게 인식화되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건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을 하면 현안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현안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득을 보는 쪽이 있고 손해를 보는 쪽이 있어요. 그리고 인사라는 것도 모두가 인사를 만족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한 경기도나 성남 같은 경우는 일방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사이에서도 그게 사실 그 시의원, 구의원들 각 지역 정치인들과 유착관계가 있는 공무원 성향이 민주당 성향과 국민의 성향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속에서 사업에서 어떤 불협화음이라든지는 얼마든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모두 다 그 단체장이었던 그 이재명 대표가 다 책임져야 된다. 왜 그걸 잘못했느냐. 그렇게 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저 두 가지만 좀 반박을 할 기회를 주시면 예, 기회는 드릴 텐데 두 분께 부탁드릴 게 그 이재명 그 당대표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예. 초밥 얘기나 법인카드 얘기는 안 하시면 안 돼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유동규 씨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얘기가 네네네. 퍼졌는데 네. 두 가지만 제가 지적드릴게요. 네. 유동규 씨 성악가 나왔고 이분이 네. 재건축 리모델링업을 했다고 합니다. 조합장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많이 도운 것 같아요.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러니까 공로가 있으니까 아마 승진도 시켰겠죠. 근데 이분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 U1, U2. 그래서 유동규, 유한기 돌아가셨죠. 유동규가 U1으로 불렸답니다. 그 사장님의 증언에 의하면. 근데 그런 식으로 건설업이나 이쪽 리모델링 쪽에 개발 사업 쪽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또 대장동 이런 것도 깊숙이 개입했겠죠. 근데 이런 분을 경기도 관광공사에 임명하는 게 관광하고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마치 업무적 성과가 있었으니까 경기관광공사도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인사이기 때문에 그건 이재명 지사 대표의 인사 철학을 의심해봐야 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지자체에서 근무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별정직 공무원이요. 어떻게 11년 동안 성남시정 8년과 경기도 3년을 다 근무하는데
기한 문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빵건이에요. 배소연 사무관 같은 경우에 네. 이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아니 불가능하죠. 저도 공공기관에서 일을 해보고 했지만은 네. 어떤 직원이 네. 기한 문서를 어떻게 하나도 안 쓰는 그런 기한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자기 업무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결제 안 맞습니까? 위에 상사한테 전자결제 다 하거든요. 네. 또 어떻게 문서를 하나도 안 만들 수가 있죠? 공무원은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까?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네. 계획서를 올리고 중간 과정에 대해서 네. 기한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배소연 사무관은 그런 일을 안 하고 입증을 해보라 그랬더니 한 네. 일을 못 갖고 오고 네. 11년 동안 김혜경 사모를 이게 소위 그러면 말하는 우리가 그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서포트만 했다는 자,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쉽게 말해서 네. 의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의전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정무직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유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법률을 위반하는 겁니다. 나와 있기로도 배우자는 의전 대상이 아니 아니에요. 그 의전 대상이 아닌 제가 예를 들어서 네, 말하잖아요. 기한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지사에 그러면 수행비서가 그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아니,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를 수행하는 예를 거잖아요. 들어서 지금 기한이 없는 공무원이 기한을 한 번도 네. 하지 않은 공무원이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의전을 하고 있는 비서관이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이 아니 근데 얘가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죄송하지만 끊지만은 제 말씀 들어보세요. 기한을 영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건데 그럼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영권한 사람이 배우자를 그렇게 약 대신해서 타오고 네. 가서 초밥 사고 제수용품 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거는 잘못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지 네. 그런 아니요. 공무원이 있다고 거기에 해서 대해서 이게 쉴드가 지금 쳐지진 않지 않습니까? 잘했다고 하는 적이 없고 아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니, 그래서 제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주제로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제로 예, 돌아가서 결국은 예. 유동규 씨에 대해서는 네.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은 네.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가까이 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증언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이제 또 꼬리 자르게 하는 거죠. 이제 유동규의 말은 또 다 믿을 수 없다, 또 다 거짓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물론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지는 뭐 그러니까 양쪽의 내부 싸움으로 보이는 지지자 거예요. 다를 수가 있겠지만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동규 씨가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면 무조건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예, 자기의 본인의 성정과 상황과 어떤 그런 검찰의 회유라든지 어떤 바깥쪽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심리적으로 복잡하게 작용했을 거예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재명 그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는데 심경의 변화를 가장 크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예. 근데 저는 얼마 전에도 제가 방송에도 한 얘기지만 12년 전에 알았고 대면 보고를 10차례를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꿔서 말을 하면 저는 사실 저번 달에 만난 사람도 잘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12년 전이란 건 아주 오랜 시간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10여 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방자치건 광역단체건 기초단체건 간에 핵심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주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10여 차례 대면 보고하는 것은 늘상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래 10여 차례나 봤으면 모를 수가 없겠네. 12년 전에 알았으니까 모를 수가 없겠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실상 뒤집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뉴질랜드 출장 가셔가지고 골프도 네. 같이 치셨대요.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대면 보고 10번만 한 게 아니고요. 골프 쳤다고 타고 하는데 카트도 같이 타셨대요. 골프 치고 카트 치고 그것은 개인의 어떤 양심의 그렇게 문제인데 하셨대요. 그런다고 해서 100% 단정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거 나중에 가서 법정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전문가들이나 법조인들도 그 정도 가지고 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무리라는 사람도 있지만 얼마든지 모른다고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양분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시작된 것이지 네. 유죄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럼요. 범죄 혐의가 네, 있는 네, 것이니까 조사를 통해서 네, 유무죄 맞습니다. 여부를 네. 밝힐 필요가 있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어떤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여오는 수사만으로도 계속해서 언론과 국회에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안 좋은 언급이 반복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미지가 고착화가 돼서 결국에는 민주당에게 그 안 좋은 결과를 줄 수가 있고 이재명 본인에게도 안 좋다. 그래서 우리가 무죄 추정 법칙에 의해서 아직 나오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추정을 앞단서서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그 아까침에 여러 가지 그 사람 인사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데 사실 국민의힘 쪽도 인사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런 말 처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몇 가지 찾아온 것이 일단 곽상도 전 의원 아들 그런 얘기하고 하지만 제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거북하지만 아니 부산저축은행 사건부터 해서 10년 전인데 12년 전에 봤던 사람도 잘 안다고 하지만 10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지나간 얘기를 왜 지금 거들먹거리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관련해가지고도 얼마나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대장동 불법 대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불법 대출 관련해가지고도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너무 멀리 지금 가신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예. 화천대유부터 해서 아니 곽상도 의원 50억 받은 거 그러니까 그 그 아들 부분은 아니 이견이 6년 없는 게- 31살짜리 이견이 없는 게 6년차 제가 대리가 곽상도 의원 50억을 아들에 받은 거 대해서 네? 제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한마디도 안 해. 엄벌을 제가 쳐야죠. 생각했을 때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 엄벌에 그러면 쳐야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엄벌 쳐야 돼요. 당연하죠. 당연한 건 아니, 그 의견이 논쟁의 여지가 많네. 없는 얘기를 그러니까 논쟁을 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엄벌에 쳐야죠. 죄진 엄벌에 사람은 처한다는 다 거 동의하시니까 죄를 맞는데 아니 사실 네. 그 기한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공무원이 네. 있을 수가 있냐는 거하고 31살짜리 6년차 대리가 50억 상여금 받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이가 아니, 그러니까 없겠냐고. 저는 그거예요. 아니 제가 그 다시 좀 얘기 꺼내줘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곽상도 의원 아들에 대해서 저는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엄벌에 제가 쳐야 말한 된다는 거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기한 문서가 영건이라는 것도 참 의아하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의전을 그럼 했다고 치자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의전을 왜 배우자는 의전 대상이 아니거든요. 지자체 네. 계시니까 아시지 네. 않습니까?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직원을 나라의 녹을 먹는 직원을 왜 배우자의 비서로 쓰냐는 거예요. 네. 그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럼 아니, 잘못을 해야지. 그 왜 부분에 곽상도 의원 있어서는- 아들 얘기를 네. 여기서 왜 꺼내가지고 아니 그걸 그거는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서로 간에 그 서로의 진영에 있어서 찾아보면 그러니까 그게 그런 내용이 물타기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물타기죠. 아니, 물타기라고 하면은 물을 타면 안 국민의힘 되죠. 같은 경우도 지금 네. 예를 들어서 유동규하고 김용까지만 나와 있는 네.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이게 대선 경선 자금으로 흘러갔고 20억을 그러니까 달라고 의혹이 있다는 했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의혹이 그렇게 있다는 말하면 거죠. 의혹이고 네. 제가 말하면 물타기고 그게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흘리고 있잖아요. 그 술집에 가서 뭐 100번 술 샀다느니 뭐 어디서 만났다느니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입증되지 않았고 아까 아침에 그 구속영장 같은 경우도 제가 사실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그 도주의 위험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 맞추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신을 구속한 건데 아니 범죄 소명 사실은 적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통산적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혐의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영장이 나오지 않았냐라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물타기라는 게 꼭 저희가 아니라고 하는 것만 물타기 아닌 거고 지금 또 우리가 지금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주장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당이지 않습니까? 검찰을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액션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보통의 정치인들 보지 않습니까? 제가 대표들을 봐도 지금까지 민주당 대표를 봐도 정치인들은 보통 이 일을 저질렀을 때 그 다음과 그 다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에 느리고 신중한 거예요. 좋게 말을 하면.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특징을 보면 모든 게 일사불란하게 척척척 오와 열이 맞아서 딱 빠르게 속도감이 있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정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벌써 우리 주말에만 보십시오. 촛불을 들고 촛불 광장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조직을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광역단체에서는 5,000명 이상을 동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경찰 추산만 해도 1.6만 명, 뭐 주최 측은 30만 명. 그러면 대충 가운데만 잡아도 10만 명 넘게 나왔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민의 힘이 말할 때는 물타기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편파적인 제가 수사다라고 할 물타기라고 수밖에 한 거는 없다 이거죠. 아까 기한 영건 배소연 사무관 네. 얘기하니까 곽상도 아들을 얘기하셔서 이거 물타기다 얘기했고요. 네. 아니, 사실 불공정 수사를 네. 말씀하시는 부분은 네. 저는 동의하고요. 네, 네, 네. 여당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네. 미진하면 특검을 하십시오. 특검을 해서 하자는 해야 됩니다. 거죠. 미진한 네. 부분은 특검을 네, 하십시오. 특검하자는 네,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맞습니다. 네, 네. 네. 미진하면 특검을 근데 해서 지금 밝혀야죠. 특검을 안 받겠다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네. 우리가 법률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했던 게 그거거든요. 네. 수사를 안 했어요. 네. 문재인 정부 때 이재명 이 논란에 대해서 당시에 수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그때 안 했어요. 네. 그 성남 FC도 얘기하시지만은 네. 그 당시에 박은정 검사, 네. 지청장 박하영 검사랑 충돌하다가 박하영 검사 옷 벗고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수사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이제 저희 당이 집권을 했지만은 네. 충분히 그렇게 뭐 문제 제기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공정하게 엄정하게 맞습니다. 수사하자. 근데 그 얘기입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잖아. 아니 우리 그 주호영 대표께서 이견이 그랬잖아요. 없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수사 제대로 하자. 수사 믿을 수 없어 하는 거라다. 저희는 지금 믿을 수가 없고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네. 생각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대선 당시에 미진했다는 거는 아니 선거를 앞두고
불명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특검을 하게 되면 당연히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 이름이 언급이 되고 오르내리면은 이게 안 좋은 결과를 낳고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했다는 거지. 저희는 한 번도 하지 않자고 안 했고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명명백백하게 하자고 하시니까 너무 반가운 일이죠. 그러니까 범죄에는 네. 여야가 그러면 없으니까 그렇죠. 범죄 혐의는 밝히면 맞습니다. 되는 일입니다. 범죄는 여야가 만인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법사위에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통과시켜 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여야에서 그건 합의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특검이라는 게 특검 얘기해도 됩니까? 지금 특검 네, 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 특검에 대해서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 검사들이요 일반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뭐 다 장악했다고 하시지만은 네. 어떻게 다 장악을 하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장악 시도했죠. 박은정 검사장 보냈습니다. 지청장으로. 밑에 박하영 차장검사가 들이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검찰 장악 이제 어려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원석 총장부터 박은정 제 말 검사 좀 들어주세요. 네. 네, 말 끊지 마 네. 들어주세요. 장악을 했다고 치더라도 윗선을 잡았어도 밑에 검사들까지 다 장악을 못해요. 또 박하영이 나올 겁니다. 제2, 제3에.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있을 때는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게 궁색해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일을 갖다 뺐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특검을 주장하시려면요. 지금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특검을 주장하시면 받아야죠.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받아야죠. 다 특검을 하자는 수사가 거 안 아닙니까? 이루어지는 부분이 네. 지금 있습니까? 지금 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네. 수사를 원하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죠. 편파 수사. 그러니까 어떤 걸 안 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 특검을 우리가 하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대장동 특검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는 네. 수사하고 있으니까 특검하자 그러면 너무 궁색해요. 아니 근데 특검을 그러니까 아니 제 얘기는 윤석열 저도 정부에 말하게 대해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수사 네.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시면 특검을 수사를 안 하라니까요. 이루어지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네. 아니라 네. 방금 말씀하시는 논리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특검을 하냐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냐 이 얘기인데 아니 우리 방송하고 아니, 있는데 왜 특별 방송을 왜 편성합니까? 아니, 그래서 방송하고 우리가 있는데. 지금 특별방송을 특검하고 비교를 하시는 거는 이거 전형적인 뭐 물타기 말 돌리는 거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특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검찰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을 때 그때 하는 게 특검이라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의하는 거예요. 그럼 문재인 그런데 정부 검찰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끊지 마시고 근데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 이 수사가 너무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뭘 안 하고 있냐고 하는데 아니 지금 그럼 꼭 이 대장동 특검만 두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그런 거는 왜 안 하는 그럼 겁니까? 도이치모터스 특검 발의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분리해서 그래서 하면 그러면 됩니다. 그것을 같이 네. 특검을 왜 할 같이 때 하냐는 거예요. 쌍특검으로 아니 왜 같이 하지 않냐느냐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안 하고 있는 게 있느냐. 그래서 우리도 그 모든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것들을 같이 공정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네. 저는 뭐냐면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공정성 시비를 지금 얘기하기 너무 이릅니다. 네. 인재 수사 막 시동 건 건데 네. 뭐 지금 차선을 어겼니 신호 위반했니 얘기할 계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수사하고 있는 거는 맡기는 게 맞고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하에서 지금 비리로 의심되는데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뭐 도이치모터스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법을 발의를 하시면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의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은- 안 받는다고 나 아니, 하잖아요. 지금은 바로 왜 그러냐면 바로 지금 안 보세요. 받는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보세요. 언론을 보시면 제 얘기 들어보세요. 네? 지금 왜 그러냐면 네. 대장동 특검하고 쌍으로 하자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쌍특검을 왜 합니까? 수사를 하고 있는데 대장동에 대해서. 네. 수사 안 하는 거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죠. 그러면 그럼 이재명 국가조직은 대표가 인정 안 하십니까? 얼마 전에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그럼 대장동 특검 하자고. 아니, 이게 대장동을 네. 특검을 왜 하냐는 거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로만 특검은 항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죠. 특검은요. 네? 아니, 수사기관이 수사를 안 하거나 네. 잘못해서 그럼 미진할 여태까지 때. 수사하고 있었는데 특검을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서 특검을 하자고 한 적이 한 번도 보세요. 없었어요? 그러면 네. 국가기관이 아니, 지금 검찰의 논리가 항상 그런 거잖아요. 4,000명을 왜 뽑아놨습니까? 도대체 월급 왜 줘야 됩니까? 다 특검할 거면은 그냥 검찰 조직을 문 닫고요. 그냥 다 특검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사기관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이 하나의 A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갑자기 마치 더 큰 A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모든 걸 부정하시려고 하는데 아니 검찰이 있는데 특검을 할 거면 검사를 왜 뽑아 4,000명 왜 뽑냐 수사를 이런 하고 논리가 있는데 특검을 왜 맞습니까? 해요? 아니 지금까지 검찰이나 그 특검을 항상 반대하는 쪽에서 말을 했던 논리가 뭡니까? 방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논리 딱 그대로예요. 아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특검을 하려고 하느냐. 근데 특검을 하자고 하는 쪽은 아니 너희가 하고 있는 수사를 우리가 신뢰할 수 없으니까 수사를 제대로 공정하게 우리가 합의를 해서 범위를 정해서 하자는 거 아닙니까? 다만 이런 것들을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수사가 약간 멈춰지는 건 있지만 기존에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왜 수사하자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한 15분 동안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럼요. 해도 됩니다. 왜냐면 지금 너무 무서없이 해서. 댓글에도 앵커는 꽂아놓은 보릿자루냐 이런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 스픽스는 두 분의 자유로운 토론을 아주 지향하는 바라서 저희 이제 깊게 들어봤는데 이제 결국엔 이 소장님 말씀은 그럴 거면 쌍특검 받아라 이제 이 말씀이고 이제 우리 신인규 변호사 말씀은 아니 뭐 지금 검찰이 잘 수사하고 있는데 그 특검을 얘기한 건 이제 김건희 특검이나 이제 관련된 부분을 발의하면 되는 것이지 대장동 특검은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다 보니까 정확합니다. 같은 특검을 두고 서로 다른 표현에 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저희 주제가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오긴 왔습니다. 근데 이제 특검 얘기도 나오고 이제 민주당의 대처와 관련된 얘기들도 이제 나와야 되다 보니까 길게 오긴 했는데요. 특검 얘기는 저희가 이미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제 거론하지는 않겠고 유동규 본부장의 경우에 요 대목만 좀 짚어볼게요. 앞서 나왔습니다만 김문기 처장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의 반응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동규 본부장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와는 별개로 정치자금법 적용과 뇌물죄 적용을 이제 법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를 유동규 본부장이 스스로 이제 해석을 해서 입을 열게 된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이제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정리하고 가죠. 일단은 그 뇌물죄라는 거는 이제 적용 법조가 다르죠. 뇌물죄의 경우는 이제 형법상에 적용이 되고 액수가 높을 때는 또 특별하게 가중해서 처벌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뇌물이라는 것은 준 사람도 처벌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받은 사람, 수수한 사람도 처벌을 더 세게 그렇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그 뇌물에 대해서는 형량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정치자금법의 경우에는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처벌합니다. 형량이 5년 정도로 저도 알고 있는데 결국 그 법조에 대한 적용 부분은 그 법률적 판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게 참 민망한 게 여기서 수사 기록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그렇긴 하죠. 유동규 씨의 말을 들어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것을 돈이 오고 갔느냐,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까지만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범죄 혐의를 의심해 볼 뿐이지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고 뇌물인지 뭔지 이거는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뭐 이제 가정을 하자면 이제 예를 들면 정치자금법이다. 그러니까 유동규라는 본인이 실제 어떤 자금이 있다고 하면 네. 가정을 하면 네. 자금의 실제 어떤 종착지가 아니라 이걸 내가 이제 흘려보낸 것이다. 네. 하게 되면 어떤 내가 받을 수 있는 형이라는 게 감형될 수 있는 소지가 그렇죠.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은 정치자금은 허용된 루트를 통해서 투명하게 받아서 쓰고 이제 결산을 해서 공개를 해야 되지 이런 루트가 있는 것인데 뇌물로 가면요. 돈은 똑같은데 정치자금으로 경선에 쓰고 이렇게 되면 정치자금 위반이 가는 거고 네. 만약에 받아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떡 사 먹고 뭐 사 먹고 이러면 이제 뇌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 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어찌됐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이 경선자금에 쓰였을 정황 내지는 그런 혐의 내지 진술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얘기가 나오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네, 네. 검사가 어떤 네. 기소장, 어떤 공소장 쓰는지를 네. 지켜보면 그건 알립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역시 우리 변호사님께서 법률가이시다 보니까 확실히 정리를 조리 있게 잘하면서 마지막에 본인의 추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정말 민망할 정도인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선거를 하다 보면 인과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내용이라는 게 있고 제가 아까쯤에도 우리 변호사님한테도 여쭤봤지만 아니 8억 4,700만 원을 받았는데 얼마는 가운데서 가져가 버리고 얼마는 받았다가 줘버리고 저는 이런 관계가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우리 변호사님이니까 아시겠지만 돈을 그 김용 부원장이 일단 받았다가 다시 1억을 돌려줬잖아요. 그런다고 그 나머지 돈은 안 받은 게 제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배달 사고는 늘 배달 있는 일이에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 자체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도 보면은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와서 저도 이제 이런 딜레마에 빠져요. 전에는 입을 닫고 있었을 때는 우리가 별로 공격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최근에 입을 열겠다 하고 우리가 다른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자꾸 뭐 폭탄 같은 발언을 하고 뭐 하나씩 흘리는 게 너무
또 저희가 보기에는 사람이 어떻게 회유를 당했는지 아니면 결국에는 본인 살자고 이재명 대표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가는 건지 또 본인의 이런 플레이가 언론적인 발언 자체가 매우 능수능란해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뒤에서 이렇게 코치를 하고 변호 조력을 받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것을 의심케 해요. 예. 그래서 유동규와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에는 유동규 씨가 김용 부원장에게 줬는지 사실 이것도 불투명하고 또 김용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대선 경선 자금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 소명하기 어렵다고 봐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중간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이게 흘려갈 겁니다. 어디서 또 만났다더라, 또 누구를 또 같이 만났다더라, 누구를 또 소개시켜줬을 거라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부풀리기 의혹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든 방금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본 사람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검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검찰의 입에 우리가 촉각을 대서 볼 수밖에 없고 검찰이 또 속 시원하게 말 안 해주잖아요. 하지만 주변에 기자들한테 하나씩 얘기해주고 또 한 번씩 유동규한테 흘리고 또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야당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질질질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을 주장하는 거고 이 수사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변호사님께서 다행히도 이걸 같이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빨리 여야가 범이라든가 저는 이런 두 개 범죄를 특검 같이 정해가지고 하자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대장동 특검. 대장동 특검만 대장동 특검은 불필요하다는 네. 입장입니다. 네. 제 입장을 그 도대체 뭘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자, 아니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 없고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미진한 게 만약에 있다면은 네. 수사 안 윤석열 되는 정부가 게 지금 한지 있다면은 50일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미진한 근데 경우에서. 그 특검을 네. 교환할 수 없는 걸 자꾸 쌍특검을 주장하시니까 아니 저도 그거는 말이 안 쌍특검을 주장하지 된다는 않고 거죠. 민주당이 지금 쌍특검을 그러니까 하고 저는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민주당 네. 패널이지 지지자이지 네. 제가 또 민주당 전체는 네. 아니니까. 아 그건 저도 똑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자, 두 분의 이런 자유로운 토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주제를 넘겨야 되는데 민주당 내부의 상황을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기의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하고 이제 물음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민주당이라는 것을 이제 짚는 이유는 아마도 이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냥 자료 보여주시죠. 김혜영 전 의원인가요? 예, 김혜영 전 의원의 그 페이스북을 저희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를 페이스북에서 이제 저격을 했다 봐도 무방할 정도의 얘기인데 주말에 시위가 있었죠. 집회가 이제 양쪽에서 진보 보수 양쪽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진보의 스피커로 좀 잘 알려져 있는 김용민 PD는 또 이제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그 반응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죠. 보여주세요. 오늘 또 김혜영인가? 이 친구가 이재명 보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김혜영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저쪽 편이다. 이제 규정합니다. 저쪽 편이에요. 그 친구. 자기 나름대로 멋있어 보이려고 제3의 목소리를 낸다. 뭐 민주당 내에서 아웃사이더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적입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에서는 피와 구분만 있을 뿐이에요. 김혜영을 이제 적으로 규정하겠습니다. 뭐 김혜영 전 의원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뭐 모든 분들의 자유죠. 예. 권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유권자로서도 그렇고요. 민주당 지지자로서 그럴 텐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혜영 전 의원께서 아까 저희가 초반에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법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뭐 그만하고 내려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랄까 좀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오버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혜영 의원 젊은 의원이고 민주당에서 적절한 시기에 쓴소리도 해줬고 그런 분들이 필요하고 그게 당내 민주화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십시오라는 발언은 저는 쉬운 말로 좀 뜬금포 같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당에게 도움이 안 되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또 우리 지지자 중에서도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만 좋아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대표가 하차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혜영 의원께서 이재명 그만 내려오라라는 뜻은 결국에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심각해서 당을 힘들게 하니 내려와 달라는 얘기인데 네. 아직 본인의 그 죄가 하나도
소명된 게 없고 사법 리스크가 말만 있을 뿐이지 뭐 제대로 소명된 게 없는데 마치 우리부터 먼저 이재명 대표가 무슨 죄인인 양 내려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고 무엇보다도 막연하게 내로라는 구호보다는 그 후도 대안이라든지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매우 아쉽다. 네. 예, 그렇습니다. 뭐 덧붙이자면 전 개인의 SNS 얼마든지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동시에 생각합니다만 그런 권리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아까 이제 그 말씀 주신 대로 뭔가 법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안에서 마무리가 되기도 전에 혹은 뭐 이제 수사를 받기도 전에 혹은 소환을 받기도 전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점에서 많은 불만들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신인규 변호사가 이제 뭐 남의 당의 일이긴 합니다만 예.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번 주말 내내 마음이 되게 무거웠습니다. 네. 사실 저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광주에 가서 국민의힘 바로 세우는 목소리를 내고 왔습니다. 저는 당에서 거의 의병대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김혜영 의원하고 저하고 동병상련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저 말 세 문장이요. 네. 저는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재명 그래요? 대표 유죄라고 안 썼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는 겁니다. 대선이 시즌 3예요. 정말 국민들 보기엔 지긋지긋합니다. 근데 지금도 광장에서 두 진영이 나눠져서 한쪽은 이재명 구속을 외치고 한쪽은 이재명 무죄를 외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조국 수호랑 비슷해요. 지금 이재명 수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사실 민주당도 더 결집하겠지만요. 국민의힘도 그 결집 때문에 서로 지지율이 반사이익만 얻으면서 양당 구조가 기득권으로 더 고착화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보고요. 지금 김혜영 의원이 한 얘기가 지극히 상식이고 저거를 일반 국민들한테 만약에 저 말에 대해서 평가해보라 하면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김용민 저 이사장 같은 경우에 저런 발언들이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민주당 당원이 한 100만 명 됩니까? 활동하는 사람 100만 될 겁니다. 국민의힘도 활동하는 사람 한 50만 될 겁니다. 합치면 150만 명이에요.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요. 이거 퍼센테이지로 비율 계산해보면 3%입니다. 지금 3%끼리 저러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97%는요. 김혜영 의원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좀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정치가 비정상으로 가면서 김용민 이사장이 아까 저 영상을 보면은 뭐 적으로 규정한다. 내부에서도 또 적이다. 적을 위한 정치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이것이 상당히 좀 비극이라고 보고요. 저는 위기의 민주당에 대해서 좀 토론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민주당이 좀 자초인한한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참 좋았는데 네네. 대안이 없으니까 이재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안을 못 키운 민주당의 시스템이 문제 아닙니까? 대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본질적 성찰이 필요한데 네. 대안이 없으니까 사법 리스크가 있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제가 유죄라고 안 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어서 수사를 당장 받아야 되는 사람을 당의 대표로 뽑아놓으면은 당연히 방탄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해보세요. 저희 국민의힘의 예를 들어 곽상도 의원이 구속 안 됐는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제합시다. 곽상도 의원이 당대표 돼가지고 부원장에 자기 아들 임명하고 그래서 수사를 막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거 비판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가 비판하듯이 똑같이 비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사 리스크라는 게 이렇게 엄중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민주당이 위기죠.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 그거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서 그냥 민주당의 대표로 세웠단 말입니다. 이거 자초인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의 대표로 세운 거는 국회의원들도 아니고 지역위원장들도 아니고 그냥 당원들인 거예요. 당원들이 투표해서 세운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안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세운 그 당원들의 의견이 그러했다는 거고요. 본인이 안 나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다음에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뭐 대안이 없다고 왜 대안이 없는 거에서 시스템으로 부재한 거 아니냐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야당이 그런 거예요. 저희도 여당 할 때는요. 스타들 많았어요. 그런데 아니 바꿔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야당 할 때 얼마나 많은 뭐 스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정치 1년도 안 된 정치 신인 윤석열 총장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힘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랬대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외부에서. 아니 외부 좋아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 키우시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키운 정치인을 그 데려가서 대통령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마치 우리 민주당이 그 무능하고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야당이 그렇게 배고프고 대안이 없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중간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이제 당내를 이제 이끌어가는 자, 거예요. 이제 하나만 2분 남았는데 하나만 1분씩 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안 나왔더라면 아니 뭐 배지 단 것까지는 제가 말 안 할게요. 본인 네. 선거거니까. 네. 말 안 나왔더라면 이번에 박용진, 강훈식 더 많은 대안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길을 열어줬으면 네. 지금 이런 문제 있을까요? 근데 그분들의 이제 아니, 저는 있을까요? 저는 그분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강훈식 것은 의원 저도 아니, 존경하고 그러니까 제가 비판하는 것은 네. 본인이 출마함으로써 지금 당에 이런 부담을 주고 지금 옛날 조국 수호 때처럼 재명 수호로 가고 있는데 이건 당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당에 엄청난 부담이 네, 되고 있죠. 네, 되고 그러니까 있죠. 본인이 안 나왔더라면 다른 분들에게 기회가 열려서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차단됐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리스크를 잘 마무리를 하고 가면 또 더 큰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당내가 더 화합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영우 의원이 했던 말이 네. 아쉽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네. 너무 이게 순서가 그래도 일에는 절차라는 게 있고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공감을 물론 당연히 이혜영 의원이 얘기하면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네. 우리가 일일이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전반적으로 아직은 조금 섣부른 이야기다. 네. 그래서 좋게 해석해도 이혜영 의원이 있는 지역, 김혜영 의원이 있는 지역구는 부산이기 때문에 약간 네. 아직 중앙과 어떤 전체적인 당심을 느끼기에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 예.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겸허히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저게 싶습니다.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게 민심이에요. 그러니까 당심 얘기에서는 저희 당도 좀 당심이 안 좋아서 저도 참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민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김혜영 의원의 얘기들이 더 수속적으로 또 다른 목소리를 번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지켜보면 공감을 얻는 건지 당심인지 민심인지는 알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자, 월요일 따끈따끈한 지지도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는 이것도 횡보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은 금요일 갤럽 조사도 저희가 이제 스픽스의 다른 타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 갤럽에서는 10월 셋째 주가 이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에 결과가 28 정도로 나왔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만 그것도 횡보라고 볼 수 있는 결론이었습니다. 리얼미터에서도 마찬가지의 그런 결론으로 보여지고 예, 정당 지지도 볼까요?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8.4%, 국민의힘이 조금 떨어졌네요. 39.3%고요. 정의당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리고요. 두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거의 뭐 한 게 없다라는 평가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원래 진행자가 한 게 없는 토론이 진짜 토론입니다. 저의 존재감은 그냥 우주의 먼지 같은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예, TMI 연구소의 강성필 소장 함께 하셨고요.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